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특이한 나사 발표. 2. 한국 최초의 지점. 3. 공동의 적에 맞서 협력할 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은 미국의 우주연구 및 항공 운영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로 1958년 7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리더십을 달성하고 우주 탐사를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나사의 역사는 1957년에 소련이 첫 번째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 대한 우주 경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8년 미국 국회는 나사법을 통과시켰고 그해 7월 29일 나사가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나사의 초기 임무 중 하나는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우주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958년 1월 31일에 나사는 익스플로러 1을 발사하여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우주연구의 첫 발걸음이었으며 나사가 우주에서의 연구와 탐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미리 맛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는 이어서 여러 우주 임무를 수행했고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1969년 7월 20일에 발생한 아폴로 11 미션입니다. 이 미션에서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으로 착륙하고 달에 발자국을 남기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달에 도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미션은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를 차지하며 나사의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래로 나사는 여러 가지 우주 임무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발사하여 많은 우주 사진을 찍고 화성 로버를 보내어 화성 표면을 조사하고 궤도선을 보내어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의 협력 역시 나사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나사는 여러 국가와 협력하여 ISS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운영하고 다양한 우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한국 지부를 공식적으로 설립, 한국이 향후 지을 항공우주청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나사의 이례적인 발표에 전 세계가 놀란 상황. 대체 나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적극적인 영토 개척을 위해 한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주는 파장은 상당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이 본격적으로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나사 최초로 한국의 정식 항공우주국 소속 기구를 설립, 한국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게다가 한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나사에 대해 나사가 직접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의 발언은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까지 과학기술 유출을 막고 다른 국가의 간섭을 막기 위해 꽁꽁 감싸던 나사에서 한국에게만 이례적으로 문을 연 것인데요. 나사 창립 이래 최초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형 나사 항공우주청의 존재와 관련, 한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발을 닫기 위해 나라에서 직접 우주 사업을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주요 매체에서는 현재 눈부신 과학 발전과 우주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는 표현을 쓰며 나사의 이번 협력과 한국 지부 설립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죠. 최근 들어 다누리를 비롯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한국의 과학기술 변천사를 언급하며 작은 나라에서 집약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투자한 미국과 중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한국을 묘사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이 보인 눈부신 발전은 경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연구에서도 한 번의 실패를 거쳐 두 번 만에 누리호를 성공시킨 것은 미국에서도 높게 평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사건 사고가 일어나 안정성 측면에서 그 누구도 우주발사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일.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술을 투자해 이를 성공시킨 것은 극히 일부의 국가만이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보란듯이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주발사체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죠. 그런 한국이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우주 사업을 진두지휘, 한국도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야심을 보인 것입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나사를 만들기 위한 땅 고르기에 들어갔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비상설기구로 예산은 물론이고 강한 주장으로 우주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부서가 없다는 것이 한국 우주 산업에 있어 큰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가 강하게 우주 사업에 욕심을 내고 항공우주청 부지를 사천으로 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건설 및 부처 설립에 의지를 보이면서 나사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처음에 한국 정부에서 나사의 협력을 구할 때 나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기술 유출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기구 특성상 기구 설립에 관한 노하우만을 한국 정부는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나사에서 기술 협력은 물론 항공우주청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며 심지어 나사 기구까지 한국에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사가 한국에 지부 설립까지 하며 한국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나사도 개발하지 못한 기술과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존재였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와 미국을 넘볼 정도로 우주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한 중국은 차례차례 우주 영역에 있어 성과를 내며 러시아와 미국을 긴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최근 달 탐사에 나선 중국에서 미국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광물을 발견하면서 나사 과학자는 물론이고 미국 정치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중국 국가우주국 CNSA은 2020년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가져온 달 암석 표본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 이 광물에 창어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올해 발표했습니다. 국제광물학협회 IMA는 면밀히 탐구한 결과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구조의 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새 광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달 현무암 입자에서 발견된 이 광물은 미국과 러시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광물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였죠. 게다가 중국 국가우주국은 암석 표본을 통해 미래의 핵융합 원료인 헬륨3 매장량과 관련한 수치를 처음으로 뽑아내면서 미국, 러시아 못지않게 달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에너지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각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은 달의 가치를 주목한 것입니다. 헬륨3는 대략적으로 100만 톤 정도 달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함유량이 고순도일 경우 충분히 이를 개발할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달 경쟁이 곧 에너지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길이며 미래 첨단 산업 경쟁에서 한 발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일입니다. 그동안 달 탐사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던 나사는 중국의 잇따른 발견 소식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은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대놓고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미국과 다르게 군사적 목적이 다분하며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무력으로 달을 뺏을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가 미국을 향해 조심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남긴 것은 그만큼 중국의 우주 경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나사 역시 달 탐사를 비롯해 각종 우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었으나 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최근 있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 아래에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예산 삭감 조치를 당하며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죠. 다행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산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속도면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뛰어난 기술과 우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표명하는 곳과의 협력이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 국가가 나사 앞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누리호를 비롯해 다누리까지 우주로 쏘아 보내는 것도 모자라 한국만 가지고 있는 우주 기술도 등장하면서 나사는 한국을 눈여겨봅니다. 한국에 나사도 가지지 못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다누리 달 탐사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은
다누리를 주목하라 는 기사를 통해 다누리에 탑재된 섀도캠 기술을 주목합니다. 달은 인간의 탐사를 전부 허용하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 가려진 부분은 아직 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나사에서는 이 부분을 촬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촬영할 카메라 기술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 다누리 연구진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 명지대라 불리는 곳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기술이죠. 미국이 달 관측 궤도선 에라로 보냈던 카메라와 비교해 성능이 200배 이상 개선된 카메라로 이때부터 한국 우주과학기술 수준을 재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천문연구원이 영하 220도 이하 극저온 진공 상태를 구현하는 시험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나사 연구진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우주에서 적외선을 비롯해 각종 물질을 관찰하기 위해선 우주의 온도보다 훨씬 낮은 저온에서 냉각되는 망원경이 필수인데요. 이 기술은 현재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초로 이를 개발했고 실용화에 성공시킨 것이죠. 필 콩거트 미국 칼텍 박사는 천문연의 진공장비가 우주망원경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과학자들의 기술 수준의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달 환경을 그대로 지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진공 챔버 기술 역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나사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달 환경을 한국에서는 구현해냈죠. 나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진공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불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개발한 진공 챔버 기술은 모래나 미세먼지 등 달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도 아무 이상 없이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앞으로 달 탐사 시뮬레이션을 위해 휴스턴이 아닌 한국으로 향해야 한다. 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나사의 한국 지부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우주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사의 한국 지부 건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무섭게 성장하는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 역량을 생각해보면 나사의 결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산만이 아니라 우주기술에 있어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여전히 많은 분이 대한민국 해상전력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상전력이야 이미 무기체계부터가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공중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놀랍도록 발전하는 KF-21 보라매가 있는데요. 반면 해상전력만큼은 발전이 더딘 것 같아 마치 대한민국 안보의 아픈 손가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막강한 해상 강국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마저 안달이 나게 할 정도인데요. 오늘은 세계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선박 건조 기술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해군 소속 톰 앤더슨 제독이 비밀리에 대한민국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앤더슨 제독이 방문한 조선소는 흔히 조선 빅3라고 불리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HJ 중공업 등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과 전문가, 외신 사이에서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가장 주목받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톰 앤더슨 제독은 그냥 지휘관이 아니라 미 해군 내에서 굉장히 특별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요. 바로 미 해군의 선박 프로그램 집행국, 일명 PEO 쉽스입니다. 왜 그렇게 언론과 전문가들이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납득이 가는데요. PEO 쉽스는 구축함, 상륙정, 특수목적선뿐만 아니라 잠수함과 수상함, 그리고 군수지원함에 이르기까지 미 해군이 사용하는 모든 전투용 선박의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함정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방위사업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전 세계를 누비는 미 해군 조달사업 수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소 3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을 수주할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톰 앤더슨 제독의 방문을 그저 희망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PEO 쉽스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지나칠 정도로 동종업계 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단가를 후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출혈 경쟁으로 대한민국이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미치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대한민국이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우선 미국이 함정 건조를 대한민국에 맡기기로 결정한 순간이 게임 끝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조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비교적 후발주자인 만큼 온갖 풍파와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은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선도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경쟁을 붙이려 해도 가격과 품질, 납품 기한 등 모든 면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조선 업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새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타이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선박용 스마트 공정 체계를 개발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명 탄소관관 용접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는 해당 체계는 이름처럼 선박 배관의 조정관을 용접하는 로봇입니다. 이전까지는 조정관을 용접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30kg이 넘는 토치 작업대를 1일 2수동으로 옮겨 다녀야 했는데요. 용접 위치가 바뀔 때마다 토치 작업대를 재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탄소관관 용접 협동 로봇이 생기면서 이 준비 시간을 무려 60% 가까이 단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수천, 수만 톤에 달하는 함정에 적용한다면 가히 혁신적인 생산 속도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또한 업계 최초로 선박의 이중곡 성형 작업에 로봇을 적용했습니다. 곡 성형 작업은 말 그대로 선박의 몸체를 이루는 강판을 정해진 곡률만큼 휘게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선박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곡 성형은 선박이 파도의 압력을 골고루 분산하고 거대한 선체가 바다 위에서 균형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박 건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곡 성형 작업을 기존 화염 가열을 통해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방식에서 고주파 유도 가열과 자동 가열선 생성 기능을 갖춘 육축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 단계 진화시켰는데요. 이 덕에 곡 성형 생산성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한 작업 방식과 표준화를 통해 품질까지 향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생산 속도와 안전까지 동시에 챙긴 건데요. 심지어 이로 인해 연간 100억 원을 절감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왜 조선 1위 강국인지, 미국 PEO 쉽스가 왜 대한민국을 찾았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갖춘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조선 기술력은 선박의 몸체, 즉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1위다운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 추진체계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로 매우 상세하게 재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현대식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디젤 엔진으로 분류되는 기계식 추진 체계와 전기 동력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적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배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엔진 또한 제작 과정에서부터 티끌만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을 요구하는데요. 동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매우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이 실제 해상 작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긴급 기동, 긴급 정지, 급선회와 같은 작전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풍속, 풍량, 조류 속도와 같은 다양한 해상 상황을 적용하여 선박의 기동 능력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미 국방부가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요구 보고서에서도 함정 건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상세했느냐를 무기체계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여기서 자립에 성공한 건데요.
이전까지는 추진체계 통합 과정에서 해외 업체의 기술을 사용해야 했고, 그때마다 국내 선박 설계 자료를 어쩔 수 없이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데이터 값을 입력해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동적 시뮬레이션 덕분에 모든 데이터를 온전히 대한민국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 자료와 기술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 1위에 걸맞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이 바라는 모든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 정치적 불안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이 정도로 높은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하지만 민간 선박을 잘 만든다는 게 꼭 함정, 즉 군함을 잘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엄연히 탑재되는 장비와 사용 목적이 다른 만큼 모든 건조 과정이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만 보고 군함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은 지금도 전 세계 5대양을 누비고 있는 세계 각국의 함정을 건조한 몇 안 되는 군함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영국의 타이드 스프링호와 베네수엘라의 시우다드 볼리바르호 같은 대형함을 건조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25일 대한민국 KF-21이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록히드 마틴의 F-16V 락-72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건데요. 이로 인해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 들이었던 승자의 저주가 마침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은 불길한 주장까지 등장했는데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F-16이 그간 쌓아놓은 신뢰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과 다르게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F-16V 락-72 결정적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F-16이 4.5 세대기인 F-16V 락-70으로 부활하여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F-16은 1978년에 처음 실전 배치되어 50년 가까이 4,600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역사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4세대 전투기로 손꼽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F-16V가 이런 역사를 이어 2060년까지 활약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4.5 세대기에 시큰둥했던 미 공군마저도 노후화되어 가는 F-16을 대체하기 위한 미들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미국의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16 전투기를 직접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4.5 세대 혹은 5세대 마이너스 전투기를 검토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군의 본래 계획은 F-22를 하이급으로 F-35를 미들급으로 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F-35 운영 유지비의 생각을 바꿔 5세대 전투기보다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겠지만 다른 전투 기능들을 상당수 탑재할 수 있는 4.5 세대 전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1월 록히드 마틴이 F-16V 락-70 전투기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는 주목할 사항입니다. F-16V 락-70은 기존의 F-16의 AESA 레이더, 첨단 디지털 시스템과 항공 전자 장비 등을 추가하며 4.5 세대기로 거듭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AESA 레이더는 노스롭 그루먼사의 AN, RPG-83이 탑재되면서 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례로 AN, RPG-83 레이더는 기존 AN, RPG-66이나 AN, RPG-68 레이더에 비해 처리 능력과 전송 속도가 높아졌고 원거리에서도 현저하게 뚜렷한 지상 지형을 그려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AN, RPG-83로 F-16V 락-70은 최대 37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전천후로 표적을 탐지하고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F-16V 락-70은 정밀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새롭게 탑재되면서 기존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BVR 능력도 향상시켰는데요. 상대 위협 범위 밖에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계열 무장이 통합되면서 원거리 정밀 유도 공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 신형 전자전 장비와 항전 장비로의 교체, 조종석의 전면 디지털화 등 향상된 데이터 링크 체계 속에서 정보 교신량과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F-16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자 기존의 운용국들은 F-16V를 하루빨리 도입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바레인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인도, 싱가포르 등이 F-16V 락70 구매 의사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고,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도 F-16V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당연히 차기 4.5세대 시장을 노리고 있던 KF-21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mam담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게 KF-21과 F-16V 락70의 포지션은 상당 부분에서 유사한데요. 졸지의 KF-21은 처음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와 성능 경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예상치라 최소 수치로 잡았음에도 KF-21의 성능이 F-16V 락70에 절대 밀리는 건 아닙니다.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AESA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적외선 추적 장치 IRST,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AESA 레이더는 국내에서 최초로 자립에 성공하였음에도 이미 지상 테스트 결과만으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AESA 레이더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KF-21이 공개되자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적선국에 비상이 걸릴 정도였는데요. 외형적인 재원을 봐도 KF-21과 F-16V는 상당히 유사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례로 KF-21은 동체 길이 16.9m, 폭 11.2m인 반면 F-16V는 총장 15m, 전폭 9.9m로 KF-21보다 조금 작습니다. 또한 두 기체 모두 최고 속도가 마하 1.9 이상이며 추력은 28,000파운드 물결표 29,000파운드에 이르고 있어 기체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역시 F-16V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주력으로 운용된 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KF-21은 최신의 4.5세대기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F-16V와 달리 앞으로의 개량 과정에 따라 세대 진화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1978년 초기형이 도입되어 45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해온 F-16V는 이미 굵직한 개량만 10여 번 진행된 만큼 개량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즉 아무리 잘해도 KF-21 2.5세대, 5.5세대를 노리는 것과 달리 아무리 잘해도 4.5세대가 한계라는 건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전문가는 근소하지만 KF-21을 우위로 치고 있습니다. 당장 미 공군부터가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전투기 혼합 배치를 연구하면서 4.5세대 전투기로 F-16V 락72 구입을 배제했는데요.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미래 전투기 혼합 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F-16V는 미 공군이 원하는 새로운 능력을 지닌 전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말한 개량 한계점이 F-16V의 결함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F-16의 최초 설계 당시에는 소형 로우급 전투기로 대륙을 가로질러 장거리 공격 비행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F-16V 또한 KF-21처럼 중형 미들급 이상의 전투기로의 변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F-16 계열의 좁은 작전 반경이 미 공군이 F-16V에서 느끼는 부족함 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날이 갈수록 미중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F-16V 위 전투 반경 550km, 패리 범위 4200km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만약에라도 이탈리아나 괌에 주둔하고 있는 전투기로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면 F-16V로는 애초에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KF-21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KF-21은 내부 무장 장착 공간을 위해 최초보다 크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분의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 탱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전투기로도 변모할 수 있습니다. 즉, 근소해 보여도 기체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4세대, 4.5세대기의 상징과도 같은 F-16V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역시 자신감일 것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는 무시할 수 없고, 성능을 떠난 외부적 요인에서는 아쉽지만 F-16V가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산 업계는 한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장입니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과 KF-21이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마음으로